자,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바로 이 문제와도 또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있었던 판결 내용, 이걸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려 8년을 더 선고했어요. 한덕수 전 총리의 나이로 따지면 100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거죠. 특히 그동안 이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즉 내란이라는 거는요, 우리 법에 오시면 감독님 그 한번 내란죄 그 조항을 보여줄까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문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한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걸 보시면 내란은요, 옷깃만 스쳐도 완전히 이거는 뭐 끝납니다. 그만큼 이게 내란죄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아까도 이 기종에 나왔지만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폭동을 일으킨 자, 이 두 가지 요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국헌 문란도 없었고 폭동도 없었다, 2시간 만에 끝난 뭐 계몽령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용 계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잖아요.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 이런 논리를 일거에 그냥 박살을 냈습니다. 특히 이 계엄의 구형량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 우선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번에 그러면 옛날 12.12 반란이나 이런 것보다 왜 이번에 더 엄하게 처벌했는가, 그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의 어떤 이 내란과 밑으로부터의 내란, 이런 개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즉 위로부터의 내란과 밑으로부터의 내란. 예전에 12.12 같은 경우는 일부 군부 하나회 소속 전두환, 노태우 등등이 밑에서부터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에 이제 밑으로부터의 반발이었죠. 자, 요런 어떤 형태의 쿠데타와 그 다음에 위로부터의 반란, 즉 박정희의 5.16 쿠데타나 전두환 노태우의 12.12 반란 등등은 밑으로부터의 반란인데,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계엄은 위로부터의 반란, 내란,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위중하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던데, 그러나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요, 성공한 쿠데타라도 처벌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후에라도 처벌한다 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입니다. 즉 이 쿠데타, 내란, 이거는 분명히 처벌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을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합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합법 아니다, 그건 내란이다. 그럼 내란은 처벌한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이걸 더 엄중하게 본 것은 선출된 권력이 국민을 배반하고 위법한 일을 했을 경우에 그 죄는 더 엄중하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선출된 권력. 왜?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선서를 합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뭐 안전을 보장하고 안보를 지키는 걸 해요. 국민들이 뽑아준 겁니다. 당신이 헌법 수호하라고 뽑아줬습니다. 그런 사람이 친위 쿠데타라는 방식을 통해서 국가를 혼란하게 만들고 국채를 어떤 뒤집을 경우에는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이진관 부장판사의 논리입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뭐 파반을 그 당연히 처벌해야겠죠. 그렇지만 국민이 믿고 선출된 사람이 그걸 배신하고 했을 때는 더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23년형이라는 한덕수 총리에서 내렸죠. 아마 이런 논리가 이제 2월 19일 날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때의 선거에서도 아마 원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 또 보는 거는 옛날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와 1980년도에 79년 12.12, 80년 5.17 이때와 그리고 2025년 여기에 대한민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달러였어요. 80달러. 1인당 GDP가 80달러입니다. 자,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자, 그럴 때 군인들이 뭐 조국 근대화를 내세워서 했던 쿠데타와 그리고 1980년대 이때 국민소득이 1600달러 정도였어요. 이때와 그 다음에 4만 불에 육박하는 국민소득이 있는 2025년에 친일 쿠데타와 이거는 성격이 다르다. 왜? 이 국민소득에 4만 불 달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계엄 포고문을 보면요.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언론 출판의 결사의 자유를 중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1960년대와 1980년대와 2025년도에 받을 수 있는 2024년도에 받을 수 있는 이 피해 이거는 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렇게 형을 내린 거는 물론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적어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거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논리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실제로 이제 내란의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라는 의미로 이제 지금 이 23년형이라는 아주 중한 그런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덕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죠? 50년 공직 생활을 한 분입니다. 총리를 2번 한 분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분입니다. 정말 이 공직에서 평생을 일해왔었던 분이에요. 만약 이런 분이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 안 됩니다. 이거 하면 나라 망합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아마 이런 선고는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 바지끄덩이 잡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고 그러면 아마 오늘의 판결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은 침묵했습니다. 어제 판결문에 보면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눈치를 봤다는 의미죠. 참 이 지점에서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50년 공직 생활을 했던 분이 그 짧은 순간에 판단 미스로 인해서 결국 23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거는 위법합니다. 안 됩니다. 대통령님.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만 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은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을 겁니다. 자, 2023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귀가하던 차를 돌려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12상 비상계엄 위헌 위법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18명을 데리고 국회의사단으로 가서 당시 계엄 해쟁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판단 때문에 지금 당에서는 제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그 제명위기에 처해서 당에서 쫓겨날 위기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이 계엄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군과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당시에 이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계속 내란 동조 정당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이 계엄은 위법하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국회에 들어가서 막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전직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런 행위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그 불명예를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친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한덕수라는 분을 이미 경선에서 후보단이라 등을 내걸면서 이분을 대통령 후보로 모시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했지 않습니까? 한덕수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 배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제가 지금 공개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회의원 친윤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후보는 한덕수다. 후보는 한덕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친윤 핵심 인사들은 한덕수 전 총리를 찾아가서 처음에 한덕수 총리는 출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 친윤 인사는 찾아가서 출마를 안 하시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뭔 일이 있었냐면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이 국무회의 안에 서명을 한 게 있었어요. 사실 그거를 민주당이 이미 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알았던 친윤 일부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출마를 권유하기 위해서 만약 출마를 안 하시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한덕수 전 총리가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출마 쪽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이미 경선이 끝났어요. 자, 그 경선이 한번 보십시오. 당시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등이 나왔는데 김문수 후보가 뭘 들고 나왔습니까? 김덕수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김덕수. 내가 후보가 되면 한덕수한테 바로 후보 주겠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김덕수론으로 당시에 그냥 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당심을 사버린 겁니다. 나중에 뒤늦게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로 단일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한덕수라는 변수가 이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오면서 이 경선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실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 또 이게 꽤 있었어요. 지난 대선이 어떻게 됐을지 저는 좀 상상을 하는데 만약 붙었어도, 왜냐하면 과반을 득표를 못했습니다. 49대 42가 됐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안티 이재명이 많았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후보를 제대로 세웠으면 충분히 대선에 이길 수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한덕수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했고, 근데 김문수 후보가 뽑혔는데 그날 밤에 권영세 비대위는 뭘 했습니까? 결국 당원 투표를 통해서 후보 교체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5월 10일 새벽입니다. 2025년 5월 11일 새벽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이 후보 투표를 통해서 후보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이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당원 투표가 부결이 되어버렸어요. 즉 투표 숫자가 안 되면서 부결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그래서 이 한밤중에 후보 교체 쿠데타는 실패를 합니다. 결국 한덕수가 후보가 안 됐죠. 자, 만약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됐더라면 지금 국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즉 자신들이 내세웠던 대선 후보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돼서 징역 23년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힘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자,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하려는 게 뭡니까? 결국 당시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던 사설이나 칼럼을 올렸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자, 그 가족을 관리를 못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되죠? 즉 내란 우두머리를 비판한 칼럼과 사설을 올렸다는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관리 책임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즉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 그 다음에 내란을 막았던 사람에 대한 제명을 한 정당, 그 다음에 헌법에도 없는 연좌제를 적용하는 정당, 이런 정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스스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민주당과 여당은 더 덩치를 크고 손을 잡고 뭉치고 문치고 플러스의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국민의힘은 야, 계엄 막았던 계엄 너 왜 막았어? 성공했으면 우리가 지금 다 잡고 있을 텐데 나가. 왜 대통령 탄핵했어? 나가. 너 왜 게시판에다가 익명 게시판에다가 사설 같은 거 왜 올렸어? 나가. 이런 식의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뭐가 될까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 겁니다. 즉 국민의힘 당신들은 내란 동조 정당이야 라는 논리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위헌정당 해산은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제소하라라고 아마 정성호 법무장관 압박할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일단 첫 번째, 이번 판결을 통해서 내란 이미 밝혀진 이상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거. 그 사람을 중요 임무 종사자를 당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고 했던 거. 그 계엄을 막았던 사람을 제명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연좌제를 실시하는 정당. 자, 이런 정당이라면 옛날 통진당 해산 때처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정당이 된다. 즉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적 위배될 때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제 앞으로 위헌정당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적인 어떤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아마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그런 죄송합니다.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봐라, 저 내란정당 후보들이야. 곧 해산될 정당의 후보들이야. 이런 아마 프로파간다를 할 겁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2028년 총선까지도 아마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계속 연장하면 총선까지 분위기가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